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인입니다. 네, 4월은 이제 인적성 시험의 달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서류에 합격한 분들은 인적성 준비하느라 바쁘실 테지만 떨어진 분들은 부러워하고 또 좌절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벌써 포기하긴 이른 게요. 아직도 여러분의 자소서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취준생들의 워너비인 공공기관의 채용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합격하실 때까지 저희 잡정보센터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라면 빙빙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도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오늘 이분과 함께라면 스펙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의 막판 뒤집기를 도와주실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힘드네요, 요새. 갑자기요? 취업 시장에도 지금 거의 양극화가 있어서 어. 벌써 이제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벌써요? 붙은 분들. 네, 그 많이 청정원 브랜드 그 네. 대상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대상이라는 회사에 또 최종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와, 반면에 지난 주말에 CJ 삼성 인적성 보기는 했는데 이미 자기는 불합격 각인 것 같다.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 이래서 벌써 아이고. 지쳐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아마 네. 내일 모레 HMAT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실 분들과 또 그 다음 하반기 준비하실 분들. 아이고. 적어도 방송 보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어느 정도 자소서 시즌은 조금 마무리가 돼서 저는 이제 민혁 쌤이 좀 덜 바쁘시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일찍 일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방송을 잘해요. 정보현 아나운서가 지금 대본에 없는 거를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오네요. 간만에 당황하셨는데. 오늘 사실은 네. 다루게 될 기업이 또 국민연금공단이고 구직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네, 그렇죠.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니까 좀 준비를 하느라고 저도 오늘 시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국민연금공단 다음 주 월요일이 벌써 지원 마감인데 저희가 합격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채용 공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국민연금공단 채용은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마감이고요. 이번 채용에서는 6급 갑 사무직 219명과 심사직 20명, 총 239명을 채용합니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필기 시험과 인성 검사를 거쳐서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필기 시험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및 종합 직무 지식 평가가 진행되고요. 국민연금공단 면접은 집단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필기 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가 5대5 비율로 합산돼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의 채용 공고를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공단 하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기업이 하면은 또 NCS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번 맞습니다. 채용의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기가 많고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그 공단들인데 네네. 그 문과분들을 이제 주로 많이 뽑고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공대생들은 뽑지를 않아요. 지금 사무직과 심사직 이렇게 나눠서 굉장히 큰 규모죠. 240명 정도면은 거의 현대자동차 채용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이런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회사들 앞으로 공기업들 계속 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놀랐는데 한 2가지 정도인데 네. 일단은 읽어주신 대로 사실 필기 전형이랑 면접 전형 점수를 가중평균해서 네.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네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엊그제도 한 학생을 만나는데 필기 시험만 자기는 잘 보면 면접에 관계없이 그냥 최종 합격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공기업이라고 해서 면접이 사기업보다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기 전형을 통과하더라도 집단 면접이라든지 또 다양한 면접 툴들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공기업의 어떤 직원으로서 서비스 마인드 갖고 있는지를 또 검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필기 전형뿐만이 아니라 면접에 대한 대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그 공인 외국어 성적 기준 점수를 없앴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네. 이제 그 어학 성적을
우대 사항으로 조정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입사 지원서상에 뭐 학교나 출신지, 가족관계 사진, 출생 연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입력하지 않게끔 네네.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에이 그래도 우대사항에 토익 점수나 어학 점수가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네.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채용 절차상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몇 점까지 커트라인이 넘어야 뭐 합격할 수 있다라든지 뭐 필기 시험 몇 점 커트라인 그리고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 면접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제공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학 성적에 대해서는 그 기준 점수 요거를 이제 폐지를 했으니까 더 이상 혹시나 아직도 공기업 준비하신다고 뭐 토익 공부한다거나 이런 소위 시간 낭비는 여러분들이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바람은 지난주부터 배구공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블라인드 채용인지는 인사 담당자 아니면 사실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추가 입력 사항이라 그래서 이제 필기 전형, NCS 필기 전형이 합격하고 이제 면접에 앞두게 되면은 별도로 또 요구하는 회사가 있다고 저희 배구공에서도 이제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아직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지원자의 뭐 가족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증 그 절차 없이 자소서 기반으로 또는 지원자의 어떤 직무 역량 위주로 평가가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네. 국민연금공단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구직자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연봉이나 좀 뭐 경쟁률 같은 건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것도 이제 저희 그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게 저는 사실 그 일단 보면은 평균 연봉은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 네. 연봉은 그 위에 윗분들 임원분들 그 급여까지 포함이 되는 거라 이거는 빼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대졸 신입 그 6급 갑 그 사무직의 연봉이 이게 당연히 세 전이겠죠. 3,069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굉장히 네, 적은 그러면 거 아닌가요? 사실 굉장히 적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 수치가 이제 아마 현금만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복리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들이 보통 채용 설명회를 할 때 그 비급여 성격의 것들도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아. 대표적으로 이제 그걸 잘하는 회사가 CJ. 아. 실제로 현금으로는 3,300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 근데 채용 설명회 때는 이제 4,000이다. 왜냐면 CJ 합쳐갖고. 온리 원 카드. 아, 35% 복리 혜택 이런 것들 그냥 다 아. 이제 끌어 모아서 하는데 아마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급여 성격의 소위 혜택 보상은 빼고 아마 그냥 월급 성격의 것들만 포함을 시키니까 이 정도 수준인데 사실 근데 뭐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급여가 지금 직장에 1,000만 원 연봉 깎이더라도 공기업 가는 게 자기는 더 좋다. 왜냐면 워라밸 측면에서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연봉 수준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무래도 국민연금이라는 그 뭔가 그 연금스러운, 네, 뭔가 그 맞아,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네. 그렇죠? 뭐 평창올림픽 뭐 심석희 선수처럼 이렇게 뭔가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네, 그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사실 그 경쟁률도 높고 선호하는 거지 사실 연봉 수준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의 채용을 보면 사무직, 심사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각 직무별로 지원 자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6급 갑 그러니까 아마 220명을 뽑는 대부분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지원을 하실 텐데 네. 지난 시즌이죠. 그러니까 하반기 때 그때 이제 기준을 뒀던 거예요. 뭐 이건 다 사실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토익 700점 이상 네. 그리고 뭐 토플 탭스로 환산하면 뭐 이렇게 뭐 550, 높은 수준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기준들도 폐지가 됐고 성별이라든지 연령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제한을 두지 않고요. 제가 이거는 참 공기업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이거는 뭐 정부에서 이 실제로 신입사원 채용한 결과를 모니터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기업 그 경영진들이 가장 두려운 거는 공기업 평가가 있어요. 매년. 네. 네, 공기업 순위들이 있거든요. 뭐 A 등급이다, B 등급이다. 그래서 낮은 등급을 맞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님이 바뀌죠. 바뀌죠. 네,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 보니까 P사에 공교롭게 또 네. 회장님이 지금 또 교체설도 있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고 우리 구직자분들이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령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지금 그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도 오전에 코레일 인적성 시험이 있었더라고요. 네. 코레일 같은 경우 39살이 와. 신입으로 입사한 사례도 제가 실제로 봤어요. 제 학생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있는 학원의 그 합격 후기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엄청난 또 다른 뭐 스카이 출신이냐 또 이런 것도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공정하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인턴 경력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직이라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일반 국민분들도 계시지만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보훈이라든지 네. 장애가 있으시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위 심사하는 네. 네. 이그제민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 관련된 그러니까 이건 경력직이에요. 간호사, 물리치료사, 뭐 치료사, 병리사 그리고 면허증 소지자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은 필수니까 네. 사실상 합격하시는 분들은 아마 3년에서 한 5년 정도 되는 뭐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대거 지원을 할 거고 뽑는 규모가 또 많지가 않아서 네네. 앞서 얘기한 우리 6급 갑 사무직 쪽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 사무직이랑 심사직으로 좀 나눠져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분들의 좀 근무 배치 같은 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루어지나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는 기존 방송하고는 다르게 회사 막 칭찬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업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 어디로 배치될지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숙명이죠. 한전이 4년 전인가요? 그때 삼성동에 있다가 난데없이 나주로 가서 네. 직원들이 정말 굉장히 멘붕이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예, 저도 그 직원의 남편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전국에 점포가 있고 사업장이 있으니까 회사의 방침대로 소위 쉽게 굴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상황이신 분들을 뽑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해요. 주소지와 관계가 없이 와. 전국 지사로 배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나운서 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뭐 회사에서는 배려해 준다고. 특정 회사가 그렇긴 한데 네. 다른 데는 이제 지역을 원해서 골라갈 수는 있죠. 이 정도로 막 관계없이 그리고- 이렇게 막 하진 않아요. 네, 보통은 지방으로 가면 2, 3년 후에는 서울로 복귀가 거의 전제돼 있거든요. 복귀를 해주는 게 약속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아. 이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그 예전에 같이 했던 이윤정 아나운서는 이걸 모르고 아마 끌려간 것 같아요. 네, 강원도 좀 윤정이- 건강하시고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보시네요. 주소지랑 관련이 없이 여러분들 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자소서에서 검증할 수는 없는데 면접 때 반드시 이거는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혹시나 면접까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염두에 두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생각의 정리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심사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뭐 장애심사센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위 내가 심사할 수 있는 그 센터들, 본부들이 지방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특정 지역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사무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한전은 뭐 나주로 가면서 많은 분들이 멘붕을 겪었는데 그쵸. 이거 국민연금공단은 뭐 전국 지사로 간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 쪽에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그 제가 학생들 보니까 물론 이제 수도권에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거점 그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광주 지역이라든지 뭐 대구 쪽이라든지 아마 강원 쪽에는 많이 배치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전국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연고지가 서울이어도 네. 뭐 어떤 애들은 지가 정하더라고요. 난 서울이니까 대전은 갈 수 있어. 아무도 대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에 갈 수도 있고 호남권에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전국 각지로 갈 수 있으니까 아예 지원을 할 때부터 어차피 순환급으로 연고지와 관련되지 않은 그 지역도 내가 배치될 수 있다는 좀 마음을 비우시고 저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좀 중요한 만큼 꼭 염두에 두시고 지원하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자, 이제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계속 다루고 있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럼 서류 전형에서 합격자 수는 몇 배수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발하나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패스 페일 개념이어서 지원 자격만 갖추면 그냥 인적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코레일 응시한 사람들이 막 4, 5만 명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전국에 있는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잡아서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 그런 공기업들, 뭐 한수원도 있고요. 그 이공계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반면에 안타깝게도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공단 또는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쪽은 적게는 5배수에서 최대 아무리 많아야 10배수 정도만 서류를 통과시켜요. 그럼 여러분들 대충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까 전에 입력하는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거를
10배수밖에 인적성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변별력이 자소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당연히 난이도가 높을 거의 수밖에 없겠네요. 최상 제 생각에요. 정말 어려운 항목은 3개밖에 되지 않으나 이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는 진짜 공을 들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공단의 자소서 전략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즌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문항수는 3개밖에 제가 안 된다고 그 하셨는데. 공기업 자소서 책도 제가 있어서 오늘은 제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이거를 변화를 캐치를 못했는데 바뀌었어요 항목이. 아. 그러니까 총 3개인데 네네. 그만큼 지금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17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1번 항목은 같고요. 네. 2번 항목과 3번 항목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원 분야에 해당 직무와 관련해서 입사 지원 동기와 입사 후 자신의 가진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지를 써라. 그게 이제 네. 2번이었고요.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라고 보시면 되고 3번 항목은 이게 지난 하반기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자신의 손해 또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타인을 도왔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지만 이번에는 1번 항목은 동일한데 방금 읽어드린 2번, 3번은 없어졌어요. 완전히 새롭게 항목이 변화가 돼서 아마 기존 자소서대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영상 보시면서 새롭게 지금 특히 3번 항목 굉장히 좀 까다롭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오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난이도 최상의 국민연금공단 자소서 합격 전략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지난번과 동일했던 1번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또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한번 제가 이게 그러니까 1번 항목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거예요. 네. 나머지 2번, 3번은 그렇게 뭐 까다롭진 않아요. 3번은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근데 1번은 지금 안 바꿨단 말이에요. 네네. 네. 네. 여러분들 자소서 항목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채용팀이 일을 안 했거나 두 번째는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항목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항목을 지금 바꾸지 않고 있죠. 그만큼 네. 변별력 우리가 수도 없이 떠들었던 What makes you move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2년째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항목은 지금 바뀌지 않았다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경험을 베이스로 쓰지 마세요. 1번은. 지금 그 어디에도 지원자의 경험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연령도 높아지고 그 기대 수명도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이 지금 잘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원자가 소위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갑자기 또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 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또 결국엔 또 부모님 얘기를 하고 또는 뭐 또 연금 자체에 대한 또 우리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은 연금에 대한 또 이론적인 접근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뻔한 내용이고 읽히지 않게 될 거고요. 이게 글자 수도 이제 700자밖에 안 돼서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절대 자소서에 기술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경험을 베이스로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이나 좀 가치관을 이 국민연금공단이랑 연결해서 써야 된다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그렇죠.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게 사실은 NCS 직업기초 능력에서 조직 이해 능력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인사팀에서 평가표를 이제 준단 말이에요. 네. 그 평가 뭐 인사팀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실무자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겠죠. 그럼 그 안에 분명 이 항목은 우리 회사의 어떤 이해 능력, 그러니까 조직 이해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국민연금공단은 다트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트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당연한 얘기들만 기술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트 같은 이런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려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뭐 웹진이나 블로그라든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홍보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물론 이제 홍보용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들이 많겠지만 최근에 이슈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일단 파악을.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겠죠. 그 이슈에 대해서 내가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칭찬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사례를 제가 좀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제 책에도 이제 있는 사례 700자를 다 읽기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한데 요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고 물가가 상승해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올라 실질 가치가 보장되기 때문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사회안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너무 된다고요? 네, 그냥 너무 칭찬하네요. 칭찬과 팩트 위주로만 네네. 지금 물론 이 사례 요 두 번째 문단이고 이 앞에 문단은 굉장히 잘 쓴 분이신데 요렇게 쓰시면 안 되고 다른 사례를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요 분은 요렇게 썼어요. 앞서 말씀드린 국민 그 연금공단의 상황을 언급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진정 국민이 먼저 찾는 행복 파트너 국민연금으로 나아가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수익률 증가를 위해 해외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최근 국민의 걱정을 많이 사기는 했지만 제가 제시한 이런 실천안을 실행을 시킨다면 분명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자소 이거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저는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고 가다 굉장히 좋은 그 소스를 발견을 했어요. 라디오에서.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그 다시 듣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MBC에 보면은 이진우 기자님인가요? 이진우 그 MC님의 네. 쉽게 뭐 어쩌고 하는 경제라고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얼마 전에 그 무슨 콘서트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 출연하신 분이 그 지난 그 뭡니까 국정농단 사태 때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전 한화증권 사장님 네. 주진형 네. 사장님이 나오셔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거의 A부터 Z까지 소위 다 깠어요 그냥. 난 좋은 모델을 점도 하셨군요. 있지만 응. 우리나라가 왜 이게 지금 고갈되고 있고 선진화되어 있는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연금을 지금 소위 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이번 주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족들하고 어디 가는 길에 들었는데 굉장히 지루했는데 갑자기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꼭 연금공단 자소서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저는 MBC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찾아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다시 듣길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꼭 1번 항목 쓰시기 전에 참고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1번 조금 정리하자면 일단 이슈를 잘 선정하시고요.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항목을 살펴볼 텐데 지난 항목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공단의 5가지 핵심 가치, 신뢰, 책임, 공유, 공정, 열정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이와 연관된 본인의 경험과 활동 및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번 항목과 다르게 경험을 묻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1번은 조직 이해력을 묻고 있다면 2번은 어떤 거를 묻는 질문일까요? 2번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재상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도 이제 인재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뢰 그죠? 5가지가 그 신뢰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뭐 행복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는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그 이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네.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부모님 마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소통 같은 경우에는 오픈 투 베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열린 자세로 국민 그리고 구성원과의 뭐 소통에 힘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소위 선택할 만한 키워드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걸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 항목이 제가 또 어렵다고 하니까 1번만 막 또 주말 내내 고민하다가 23일 또 이제 월요일 날 돼가지고 오후에 쓰는 거예요. 이거를 2번을. 그러니까 또 그런 짓거리 하느라고 시간 뺏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신뢰라든지 책임이라는 단어는 네. 이거는 웬만해서는 700자 가지고 와닿게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신뢰라는 단어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를 어필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두 단어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그래도 난 책임 있는 어떤 성향을 언급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뭐 말릴 수는 없는데 많은 지원자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단어는 저는 일단은 배제시켜 주기를 일단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면 당연히 선호할 만한 단어는 3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남규 아나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유, 공정, 열정.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열정 같은 게 되지 않을까요? 땡이고요. 2개 남았습니다. 네, 공유와 바로 공정이니까요. 공정으로 쓰겠습니다. 역시. 아, 네. 아. 이게 왜냐면 뭐라고 박수를 치네요. 그러니까 공정 같은 경우에는 직업 기초 능력 중에 10번째에 있는 직업 윤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존의 3번 항목 있었죠. 자신의 손해 또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인을 도왔던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공정과 원리 원칙, 제도, 준수, 뭐 이런 규범 따르는 이런 성향들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하고 정직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공정이라는 건 분명 규율 안에서 그러니까 자유와 자율이 다르듯이 규칙을 갖다가 내가 준수하는 것이 이제 이게 공정에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열정 같은 경우 이남규 아나운서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요거는 굉장히 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자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라 우리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 보는 또 방송이니까 저는 당연히 공정 쪽으로. 공정. 그러니까 공정을 그럼 또 어떻게 기술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내가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해야 되는 거를 내가 지키는 거는 그거는 책임이에요, 책임. 이해가 되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수준에서만 준수한다. 그거는 책임이고요. 굳이 내가 이거를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는. 그러니까 예컨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교통법규 준수 같은 거죠. 사람이 횡단보도에 없고 뭐 만약에 시골길이다. 정말 아무도 없다. 그러면 뭐 CCTV나 카메라도 없다. 그럼 지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시간을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는 이런 태도들이 소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좀 자유롭게 행동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신다면 뭐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이면 학교 내에서 했던 경험보다도 학교 내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뭐 규율이나 어떤 원칙 준수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진 않거든요. 실무자들이 봤을 때니까 아무래도 네. 학교 밖에서 했던 뭔가 경제 활동 중에서 뭐 인턴이라든지 가장 좋은 거는 뭐 직장 경력 안에서 했던 것들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신다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공유도 물론 좋은 거긴 한데 굳이 저는 선택을 한다면 공기업이라는 성격상 공정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신뢰도 그렇고 책임도 그렇고 뭐 공유, 공정, 열정 전부 다 약간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잡아서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인턴이나 이런 경제 활동 내에서 네. 좀 그런 구체적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좀 아무래도 두루뭉술하게 쓰는 지원자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좋은 질문이세요.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작성을 할 때 그러면 내가 학교 밖에서 했던 활동들 중에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인턴 활동을 쓰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공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했다면 결과가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공정하게 하면은 나한테 당장 이익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익이겠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이익이란 말이죠. 거의 자소서 강사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나중에 이익이지 당장은 나한테 뭔가 그게 시간적으로나 뭐 역량적으로나 뭔가 뭐 금액적으로나 이게 손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이너스와 소위 플러스적인 요소를 수치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기술을 해주신다면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접근이거든요. 많은 지원자들이 이걸 잘 하질 않으세요. 그냥 뭐 깨달았다, 뭐 중요성을 배웠다, 학습했다, 뭐 격려 받았다, 칭찬 받았다, 소통을 잘했다, 뭐 배려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쓰시지 실제로 몇 시간을 손해봤다, 금액적으로 50만 원을 손해봤다. 하지만 그때 만났던 팀원들 10명과 꾸준하게 지금까지 연락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질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 경험을 최대한 수치화시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공정을 하나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드린 거고 공유라든지 열정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3번 항목을 살펴볼 텐데 3번 항목도 조금 까다롭다고 골라주셨는데요. 뭐 갈등 요인을 통해서 뭐 어떤 해결 방법을 했고 그 과정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는데 이게 뭐 저희가 앞서 다루기도 했지만 꼭 성공한 사례는 아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소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직장 생활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네. 대인관계 측면에서 지원자가 얼마나 잘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면접장에서 여러분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이 까다롭다고 얘기한 거는 면접장까지도 이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면접장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면접장에서 이루어질 면접관과의 소위 커뮤니케이션과 면접 대화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일단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잘 썼다면, 특히 뭐 1번을 잘 썼다면 2번하고 3번 소위 못 써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번을 너무 공을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의견을 모아 절충 조정이잖아요. 네. 네. 그럼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대인관계 능력은 공기업 아까 말씀드린 직업윤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예요.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나와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과의 갈등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또 이제 부모님이 등장하는 거죠. 아니면 이성 친구와의 다툼을 쓴 사례도 제가 봤어요. 네, 뭐 데이트를 뭘 영화 보러 가자고 했는데 뭐 여행을 갔다 뭐 완전히 무슨 그 뭡니까 코미디 빅룩의 오지라퍼 같은 그런 코너의 내용들을 쓴 친구들이 실제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은 제발, 그러니까 아무리 미화시키고 과장되고 포장을 해도 경험 자체의 성격에서 배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을이었던 경험을 선택해 주세요. 을. 네. 두 분은 지금 을이 아니잖아요. 우리죠. 그죠? 의리죠. 아니 병정이죠. 점점 버전. 슬프네요. 그러니까 내가 갑이 아니었던 소위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갑인 사람에게 뭔가 협상하고 설득하고 그렇다고 해서 갑이 물병 던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소위 을의 마인드 입장에서 상대방을 설득했다는 것을 지금 평가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네. 여자친구하고 내가 과연 을일 것이냐,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을일 것이냐, 네.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교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장교면은 병사들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갑이잖아요. 네. 지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지만 부하사관이라든지 여자분들이 보시면 또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장교 또는 나보다 계급이 높은 선임, 뭐 예를 들어 내가 중위로 제대를 했다면 대위라든지 대대장, 채널 들어가나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을의 마인드에서 썼던 경험으로 네.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신다면 장교 경험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같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2번 항목에서도 제가 결과물을 수치화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3번도 여기 보시면은 이후 성과는 무엇인지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문장으로 뭐뭐뭐 해서 뭐 했음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수립했던 목표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심사직으로 지원하는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환자 그 질환 환자를 뭐 월 또는 주 단위로 몇 명까지 그 치료하겠다라는 목표를 수립했다면 관계 갈등에 있었던, 내가 간호사 입장이니까 의사라든지 다른 뭐 총무팀이나 원무과랑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이거를 원활하게 해결을 해서 뭐 15명으로 줄였다라든지 이렇게 정량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분명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국민연금공단 자소서 합격 전략을 살펴봤는데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금 더 고심하시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되는 거는 1번 항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서 미리 우리 또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나 재방송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앞서서 제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청취를 해보시라고 참고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국내에 한정지어서 연금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지원자의 제 생각에 98%가 그렇게 쓸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런 소위 좀 다채로운 소스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경쟁국이라든지 또는 우리랑 고령화가 비슷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던 일본의 사례 이런 것들도 내가 좀 아는 척을 최대한 700자 중에서 150자에서 한 200자 정도라도 노출을 시켜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면접장까지는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자소서- 이렇게 유익한 방송을 무료로 하네요. 네, 진짜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한 방송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변별력이 높은 1번 항목을 좀 더 고심하고 또 고민해서 쓰시는 것이 좀 좋은 더 결과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영화 속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영화 속의 숨은 진주, 매력적인 직업을 탐구해보는 시간 영화 직업을 만나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임진욱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임진욱입니다. 네, 주무관님 첫 번째 일자리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수원 지역 구인기업은 화성시 서구동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전문 제조기업 PSK 주입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창고관리원 2명입니다. 자재상하차와 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원 요건은 구졸 이상 청년층 지원 가능하며 지게차 운전 가능자, 관련 업무 유경험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 면접 시 조정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신 후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창고관리원 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 에이티랩입니다.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 및 제조 전문 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화장품 원료 개발 신입 연구원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재료공학 및 화학공학 계열의 전공자로 석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 면접 시 조정 가능하며 자녀학자금 지원, 교육비 지원, 경조사비 지급 등의 직원 복리 후생 제도가 있습니다. 4월 27일까지 접수 마감하는 구인권으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 확인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영화도 감상하시고 또 직업의 세계도 알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요목조목 알려주실 예술인문학자 이동섭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뵙게 되는데 지난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실 요즘 꽃이 만발한 봄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올 초에 2주 동안 해외 출장이 있어서 네.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보면서 남들 꽃놀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똑같네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제 5월 초부터 한 2주 정도 프랑스로 이제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러운데요. 너무 부러워요. 네, 저 사실 이 코너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도 나오고 또 못 봤던 영화들도 나오면
이런 영화에서는 이런 직업이 나왔구나라고 새삼 알게 되는데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MC 분들도 SNS 많이 하시나요? 네. 네, 자주 하죠. 네. 네. 주로 어떤 거 이용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페이스북 조금 이용하다가 지금은 인별그램, 인별그램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싸이월드를 거쳐서 페이스북 갔다가 지금은 또 말하면 안 되나요? 인스타그램 네,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네. 주로 쓰는 게 이렇게 바뀌는데 이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이 SNS의 대표적인 사이트죠. 바로 페이스북의 창립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마 2010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아마 네. 보신 분들이 근데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봤어요. 예, 2010년에 개봉했는데 한국 관객 동원이 한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된 영화인데요. 바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마크 주커버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페이스북을 설립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가장 빛을 발하고 있는 직업이 웹 기획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소셜 네트워크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줄거리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막 너무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굉장히 큰 이야기부터 할 것 같은데 네. 이 마크가 2003년 가을에 하버드 공대에 다니고 있는데 영화 시작하면 이렇게 여자에게 차입니다. 시작부터. 예, 시작하자마자 차입니다. 예, 마음에 드는데요? 가열차게 차이는데 그래서 막 분노의 걸음을 걸어서 이 기숙사에 가서 자기 방에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자기 컴퓨터를 열어서 이 자기를 찬 여자에 대해서 막 비난과 저주의 글을 막 써요. 지금 약간 악플을 블로그에 쓰는 거죠. 그런데 약간 하지 말아야 될 선도 넘는 신체 비하까지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료가 어떤 말을 하는 걸 듣고 얼굴 비교 사이트를 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 각 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사진을 약간 얼마 전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에 나왔던 이상형 월드컵처럼 사진 두 장을 이렇게 해서 남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뭔가 그런 과정을 쭉 이렇게 하는 페이스 매쉬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버드대 서버가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될 버립니다.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같은 대학에 있던 윙클보스라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아마 최근에 한국에서도 잠깐 유명해졌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유명한 비트코인을 처음에 투자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이 윙클보스 형제가 그러면 이 마크에게 하버드 대학생들만 접속할 수 있는 비공개의 어떤 사이트를 만들자라고 이 제안을 냅니다.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마크가 혼자 1년 정도를 준비해서 바로 만든 것이 이제 페이스북인 거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는 어떤 큰 얼개를 갖고 있냐면 이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진행하는 동시에 이렇게 법정 드라마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같이 처음에 일했던 동료와 이 윙클보스 형제가 동시에 마크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스토리가 쭉 전개돼서 마치 굉장히 그냥 평범한 드라마 같은데 굉장히 긴장과 스릴이 넘치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교수님이 꼽아주신 좀 명장면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명장면은 어떤 건가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공이 어떤 계기로 이 페이스북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게 나오는 이제 앞장면인데요. 영화 시작하면 이제 여자의 동료에게 차이고요. 이 차인 다음에 이제 막 정말 분노의 걸음이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걸어서 기숙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맥주에 마시고 그녀에 대한 저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에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킹을 할 정도였어요. 그냥 여학생들의 사진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해킹을 막 뚫어요. 하게 해서 그 정도로 약간 실력을 갖춘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그런데 이걸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물론 이제 마크는 끼지 못하죠. 마크의 친구들과는. 좀 하버드 학생들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또 그런 클럽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제 파티를 벌이고 있고 마크는 컴퓨터 작업을 계속 하는
하는 거죠. 해킹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이제 친구들 당시에 컴퓨터를 갖고 있던 학생들은 계속 이 페이스 메시를 접속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막 선택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 이 파티를 즐기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컴퓨터를 꺼내서 이 페이스 메시에 접속을 하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 이 오프라인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장면을 교차해서 보여준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이 장면을 꼽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마크가 어떻게 보면 친구가 야 이거 어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도 재밌겠는데 한 다음에 안 하기가 그렇죠. 일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걸 직접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크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랄까요? 그걸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사생활을 공유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재밌어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이 설명을 더 드리자면 마크가 여자한테 차이는 거, 여자한테 차이는 공대생은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공대생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차이는 사람 참 많을 텐데 그리고 술 마시고 뭐 노래방 가고 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잘 아는 분야를 어떻게 보면 약간 괴짜같이 장난처럼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이유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이 천재적인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인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읽어낼 줄 아는 이 두 가지 능력을 같이 이제 갖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만들고 있는 이것은 즉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것이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채웁니다. 그래서 이 동료들과 이제 갈등도 겪게 되는데요. 네. 이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웹 기획자라는 게 단순히 컴퓨터를 잘 쓰는 게 아니라 이 기획력도 있다라는 그런 게 좀 돋보인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웹 기획자라는 직업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웹 기획자라는 것이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웹사이트의 제작을 총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다 관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의 컨셉을 잡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기획을 하고 그리고 구성도 역시 하고요. 그 실제로 제작되는 과정을 쭉 관여해서 콘텐츠가 처음에 기획처럼 제대로 나오는지도 감독도 이제 하고요. 그런 모든 진짜 전반적인 과정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보게 되는 거 있죠. 그것을 전체를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배너 광고까지 관리합니다. 어떤 배너를 어떻게 띄우고 팝업을 띄우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관리를 해야 된다. 네, 그 보이는 전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영화에서 이런 웹 기획자랑 마크가 조금 어울리는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마크의 캐릭터가 좀 잘 보이는 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영화 한 초반부에 보면 저는 이제 마크의 캐릭터가 똑똑한 괴짜 혹은 약간 낭만적 괴짜 이렇게 보이는데요. 처음에 잉클보스 형제가 이 마크를 이렇게 자기 초대해서 우리랑 같이 뭔가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얘가 어떤 애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때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걸 어디서 사려고 했냐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면 너 팔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한 다음에 그냥 무료로 배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뭐랄까요, 이 웹 기획자라는 것은 컴퓨터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도 좀 이해해야 된다. 그런 게 좀 드러난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컴퓨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의 마음도 읽어야 네네. 되는데 그 외에도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웹이다 보니까요. 웹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 웹사이트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분석적인 거. 근데 그런 거 있죠.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북은 컴퓨터에 있지만 페이스북의 내용은 컴퓨터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와 심리와 문화와 이런 전반적인 걸 이제 좀 알아야 되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여러 가지 이 의사소통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그리고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문화라든가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융합 지식인에 가까운 그런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네, 혹시 그런 모습들이 좀 잘 드러난 장면이 있을까요? 네. 이 영화 보다 보면 이 첫 번째 같이 자기랑 일했던 동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물론 메인 투자자였어요, 처음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경영자이다 보니까 좀 더 뭐랄까요?
우리가 사이트에 뭐 6천 명이 들어왔어, 뭐 몇 명이 들어왔어 하니까 이제 광고를 붙이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는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뭐 청량음료 팝업이 뜨고 뭐 이러면 이게 쿨하겠냐? 우리는 쿨함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 마크가 페이스북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장면에 나오는 바로 저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숀 파커라는 사람인데요. 네. 숀 파커라는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넵스터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네. 넵스터는 뭐냐면 음악을 무료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든 최초의 서비스였어요. 네. 그 뭐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바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최초였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주냐면 야 광고를 붙이는 건 좀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다. 그거는 100만 달러 정도 되는 이 목표를 하는 기업이 하는 거고 너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규모를 지향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이디어는 한 세대에 딱 한 번 나오는 엄청난 상품이다. 그래서 그 가치를 믿고 진행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세계 4위가 된 거죠, 페이스북이. 그 과정을 이제 어쩌면 그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그리고 원래는 더 페이스북이었는데요. 바로 저 넵스터 창립자 숀 파커의 말을 따라서 더를 빼고 페이스북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웹 기획자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마크가 뭐 영화 속에서 이런 걸 좀 극복해가는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제가 낭만적 괴짜 그랬잖아요. 이게 천재들은 약간 좀 우리 일반인과 좀 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마크가 자기 페이스북을 약간 이제 확장할 때 인턴을 2명 뽑으려고 하는데 이 인턴을 어떻게 뽑냐면 이렇게 이 원형 테이블에 이 후보자들을 쭉 앉혀놓고 네.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술을 먹이는 거예요. 뭐 3분에 한 번씩 마셔야 되고 뭐 몇 분에 한 번씩 마셔야 되고 막 계속 이렇게 술을 계속 마시면 해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가장 빨리 그 프로그램에 성공하는 사람 2명을 선착순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애티튜드, 즉 쿨함을 같이 갖추고 있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렵네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또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방금 장면을 보면 마크는 그 셋 모두를 갖추는 네.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근데 모두가 이 웹 기획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마크같이 이렇게 천재적이고 뭐 노력하고 즐길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전공이나 좀 교육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 웹 기획자는요, 어떻게 보면 TV 드라마나 TV 뭐 예능을 만드시는 분이 관련 학과 출신이어도 좋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경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네.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대중과 소통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대학이나 대학의 관련 과정 학과도 있지만 외부 사설 교육 기관을 통해서도 이제 물론 이 웹 기획에 관련된 걸 배울 수 있는데요. 크게는 웹 기획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획력과 기술력 이 두 가지. 그래서 만약에 기술력이 부족한 것은 이제 다른 인력과 같이 하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획력이고 기술도 자기가 그걸 이해하고 지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 영화를 보실 때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직업과 연관돼서 보셔서 또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거는 페이스북이니까요. 사실 이게 원래 소설이랄까? 원래 책으로 먼저 나온 걸 영화로 옮긴 경우인데요. 네. 이 마크 zuckerberg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이더라고요. 실제 영화에 비친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라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약간 그런 캐릭터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남의 아이디어도 잘 이렇게 가져오고 안 그랬다고 약간 뭐랄까 거짓말도 하고 물론 나중에 이 자기 처음부터 같이 일했던 그 창립자 그 친구와 이 윙클보스 형제가 다 합의를 합니다. 금액을 다 합의를 하고 해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잖아요. 이 SNS라는 것이. 네. 근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즐길 줄 안다는 건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갖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기획하고 그 색깔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는 오늘 이남규 아나운서가 또 오늘 이 웹 기획자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직업인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신직업은요. 바로 온라인 세계 이미지 메이커,
사이버 평판 관리자입니다. 이 직업은 온라인상의 개인이나 브랜드의 평판을 관리하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나쁜 평판을 복구하고 관리하는 일을 도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이버 평판 관리자는 우선 의뢰자에 대한 긍정적인 공식 자료를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요. 그 후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더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유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매체에 우호적인 평판을 올려주거나 부정적인 기사나 댓글은 삭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레스토랑이나 학원, 병원 등 고객사 상품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검색해서 새로운 댓글을 남기고 좋은 평가를 이끌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직업을 위해서 따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나 뭐 전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요구되는 자격증이 있거나 정해진 교육 과정이 있는 건 아닌데요. 관련 전공으로는 국문학과, 언론홍보학과, 문예창작학과 등이 있는데요. 꼭 이 특정 학과를 수료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공이나 교육이 특정하게 필요 없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무 환경은 좀 어떤가요? 네, 근무 환경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국내 온라인 평판 관리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엔터웨이 피플체크, 디펜드 마이 네임, 맥신 코리아 등이 있는데요. 종사자 수가 이게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맥신 코리아의 경우에는 11명의 정직원이 있고 또 50명의 프리랜서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요. 3개 기업의 인력을 모두 더하면 한 200명 내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로 조건은 24시간 근무 체제고 내근 또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요.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야간 근무조는 비상 대기조 이런 성격을 띠고 있고 임금 수준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웹 기획자에 이어서 사이버 평판 관리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의 4번째 시간도 예술인문학자 이동섭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합격 전략을 짚어드리는 봄날은 온다 시즌2가 방송됩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